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하냐? 일본 들아. 안녕하세요, 최부엉봉입니다. 목소리가 좀 돌아와가지고 제가 과한 액션을 취했네요. 우리 벌써 동아시아사 23강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단원, 2단원,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운동이란 단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제국주의 침략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자, 빨간색으로 그거에 대한 이제 속사정을 이제 알아봤었는데, 일본이 청일 전쟁을 승리를 거두면서 동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나아가고, 러일 전쟁까지 이기면서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완전히 독점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을사조약 그리고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면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두 번째 주제로서 민족운동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배워볼 건데, 깡패에게 저항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깡패가 누굽니까? 자, 일본이겠죠? 일본의 이러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압도적인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중국을 지금 침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과정, 우리나라는 이미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맞서 싸우고 민족의 정신을 보여준 모습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각 교과서마다 잠시 세계사 얘기를 들어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 식민지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1910년인데, 자, 그 직후에 세계에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이제 갈등이 표출되고 그게 폭발하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선생님, 연도를 동아시아 공부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정말 수능 기준으로 말했을 때 빵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오는 거에서 한 문제 정도 연도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만큼 연도가 중요하지 않고 주제와 관계, 요런 게 이제 중요한 단어, 교과가 동아시아사인데, 그래도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이제 사건들은 연도를 알려주긴 알려줍니다. 이게 큰 흐름을 잡으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아시아사 교과가 왔다 갔다 어떤 특정 주제에 맞춰서 시기를 건너뛰거나 다시 앞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혼동이 있지 말라고 연도를 몇 개는 써주긴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1차 세계대전이 유럽의 발칸반도에서, 이것도 이제 자세한 내용을 생략할게요. 교과서에 있는 정도만 말하면,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1차 세계대전이 유럽의 발칸반도, 그리스 있는 그쪽인데 발칸반도에서 시작이 되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팀 대 어떤 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전쟁에 지금 한 팀을 말씀드릴게요.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당시까지 이제 존재했던 오스만 제국, 요렇게 한 팀이 되어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 동맹국을 이루고요. 이 세 국가만 한 팀이라는 게 아니라 이 국가들과 이제 친했던 불가리아, 헝가리 요런 팀까지 다 하나의 팀, 동맹국을 만들고, 상대팀은 협상국 또는 연합국이라고 부릅니다. 기타 등등 여러 유럽 국가들, 영국, 프랑스, 게다가 이제 나중에 참전하는 미국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합국. 요들 간의 싸움이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여기서 근데 동아시아적으로 일본이 이 연합국에 줄을 서게 되는 겁니다. 연합국으로서 참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일본이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유럽 그 전쟁터에서 또는 대서양 쪽에서 전쟁을 실제로 수행했다기보다는 이 앞에 있는 동맹국들이 아시아에 가지고 있던 식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식민지를 공격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반대편 세력에게 당연히 타격이 되었겠죠. 연합국 입장에서 도움이 되었겠죠. 요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 1차 대전에 참여하는 게. 근데 여기에 일본에 아주 못된? 일본에 아주 이제 큰 그림이 있던 거죠. 요 과정을 통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는 이 행동의 목표가 바로 중국, 이제 한반도는 이제 식민지가 됐잖아요. 안타깝지만 중국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침략하겠다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요런 의도를 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 의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냐면, 자, 지도를 한번 잠깐만 그려보면, 자, 대충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그리고, 자, 동아시아, 일본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울릉도, 독도, 제주도, 타이완까지. 여기 동아시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중국의 이제 근대화 과정도 배웠지만 중국 또한 종이 호랑이가 돼서 다른 유럽 국가들이 많이 침략적인 모습을 중국 만만하게 보고 많이 침략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여기서 일본이 그 유럽 서양 열강들이 갖고 있던 중국의 식민지 같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공격을 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여러분 여기입니다. 좀 그림을 못 그렸는데 바로 산둥반도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굳이 빨간색으로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중국의 산둥반도라고 당시에 아까 봤던 동맹국 쪽에 독일이 가지고 있던, 독일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여기를 공격하면서 1차 세계대전에 엄청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산둥반도를 점령해버립니다. 독일은 2차 대전에 지금 참여하느라 매우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독일의 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산둥반도를 공격하고 차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 입장에서 독일이 우리를 지금 침략적으로 접근해서 괴롭히고 막 그래서 좀 짜증났는데 일본이 산둥반도를 가져가네? 이 고맙게 생각한 일일까요? 아니죠. 일본의 이런 침략적 목적은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런 와중에 중국 내에서는 반일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일본이 또 우리 영토를 차지하게 되냐?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의 강력함을 다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반일 감정이 생기고요.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산둥반도를 점령한 거에 이어서 중국에 21개 21가지 요구를 하게 되는데, 자,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아까 말한 산둥반도를 우리가 지금 점령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권을 완전히 일본에 양도해달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요. 또 이뿐만 아닙니다. 리순, 다롄 같은, 자, 요거는 요쪽 요동반도 쪽입니다. 랴오둥반도. 여기를 이제 빌려가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 남만주 지역에서 이권을 가져가고, 남만주까지 쓸까요? 이런 것들을 막 중국의 영토를 그냥 대놓고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막 요구합니다. 중국 국민들은 당연히 짜증이 나고 그랬죠. 반일 감정은 더더욱 커지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중국 침략, 아까 봤던 이 1차 대전에 참여했던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이 중국에 대한 이런 영토적인 침략의 모습을 보여주고 1차 세계대전은 이제 끝으로 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여러분들 이제 세계사에 관심이 있으면 알겠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연합국의 승리로 이제 끝이 납니다. 미국이 막판에 참여하면서 이제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 대한 뒤처리,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연합국 대표들이 파리에 모입니다. 파리에. 자,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강화회의라는 게 추진되고, 독일, 오스트리아, 아까 봤던 오스만 제국,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고 벌금을 이제 징수를 하겠다고 하고, 다시는 전쟁 못 일으키도록 이제 협박이래.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다 담아가지고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독일의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해서 독일에서 완전히 돈이 막 찍어내고 이걸 갚기 위해서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독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이런 경제적인 국민들의 힘듦 이런 것도 있고 히틀러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이거 말로만 그냥 잠깐 했어요. 자, 이게 바로 1919년 요렇게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본이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공식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보다는 누구든 일본이 연합국의 당당한 승전국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이런 행동, 요구, 이런 것들을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일본이 매우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중국에 대한 특히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일본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끊임없이 반일 운동을 해 나가고요. 일본 물러나라, 우리 땅인데 왜 니네가 쳐들어오느냐, 계속해서 반일 움직임이 생기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게 민족운동, 오사운동으로 폭발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이 더더욱 중국에 대한 침략의 모습을 강화시켜 가고, 이 넓은 영토의 넓은 인구의 중국에 대한 다른 열강들도 일본만큼 더 침략적인 모습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 간의 경쟁이 또 생길 것 같고, 다툼이 생길 것 같고, 또 다른 전쟁의 분위기가 감지되니까 미국이 주도로 해서 우리 그만 싸우자, 우리 국제연맹이라고 평화를 위한 단체도 만들었는데 좀 그만 싸우자, 그리고 특히 니네 일본 중국을 너무 지금 급진적으로 많이 지금 침략을 하려는 거 아니냐, 욕심 좀 내려놔 라고 하면서 워싱턴 회의라는 회의를 개최해서 다시 아까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했던 여러 그 국가들 정상이 모여가지고 각각 우리
좀 전쟁의 분위기를 조금 이제 줄이자라고 하면서 야, 전쟁 하기 위한 군대를 육성하는 거 있잖아. 그거 좀 줄이자. 특히 해군에 대한 그 규모를 다들 제한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영일 동맹도 폐기됩니다. 영일 동맹이라는 게 사실은 러시아와 이제 그 일본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제 영국과 체결한 동맹이잖아요. 이것도 폐기되고요. 게다가 일본의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다른 이제 국가들이 권고를 합니다. 야, 중국 내에서 저렇게 반대가 심한데 니네가 거길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하냐 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권하죠. 포기하라고. 일본이 여기서 그런 같은 연합국들에게 저항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산둥반도를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일본이 조금 이제 쓸쓸하겠네요. 자, 일본이 좀 쓸쓸해요. 이러한 형태에서 해군이 좀 축소되고 다른 열강 국가들이 동아시아 침략에 대한 그런 균형이 좀 생기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요런 이제 워싱턴 회의 이후의 국제 질서를 여러분 워싱턴 체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자, 파리 강화 회의 끝나고 한 2년 만에 이제 개최된 회의인데 요렇게 이제 워싱턴 회의 이후에 워싱턴 체제로 잠시 잠잠한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잠시 이제 요 다음으로 다시 중국 우리나라로 가가지고 이 과정에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쵸? 자,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할 만한 우리나라의 일제 식민지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일본이 1910년에 우리나라를 이제 병합하고 나서 강제로 병탄하고 나서 1910년대에 강력한 이제 무단 통치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동아시아 교과서를 좀 벗어나는 TMI가 들어가긴 하는데 좀 더 강조할 부분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근데 우리가 알면 한국사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흐름을 이해하기 좋으니까요. 갑자기 또 우리나라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계사 하다 갑자기 한국사 조금 이제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서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헌병 경찰들을 통해서 일제 무단 통치를 하는 와중에 우리는 이제 그거에서 열심히 이제 맞서 싸우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1910년 되기 전에 열심히 이제 일본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의병운동 같은 것도 있었지만 애국개몽운동 단체도 생기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잖아요. 게다가 1910년대에는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1910년대에는 이런 일본의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 때문에 이런 단체를 조직하는 것조차 힘들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비밀 결사의 모습으로 일본에 저항하고 항일 운동을 하고 만주나 연해주 쪽으로 가서 이제 무장 독립 투쟁할 그 독립군 기지를 살살살살 이제 막 건설을 하려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 언급했던 자, 파리에서 희소식 같은 소식이 들려와요. 파리 강화회의를 잘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김규식이 요 이제 3.1운동 이후에 파견이 되는데 소식이 이제 들릴 거 아니에요. 세계 소식이 신문 같은 걸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각 민족은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이론을 막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이 소식이 우리나라한테 이거 우리나라에게도 뭔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한테도 희망을 주는 메시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일본의 이런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라는, 그렇게 한다면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조금은 우리의 이 행동을 옹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좀 착각이었죠. 이 당시 일본은 연합국에 속해 있었잖아요. 미국이랑 같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일본의 식민지가 이런 독립운동하는 것을 미국이 그렇게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패배한 그 동맹국의 식민지들에 대한 독립에 대한 명분을 주는 게 훨씬 더 강했죠. 그리고 이제 요때쯤에 이제 파리 강화회의 때 러시아 쪽에서 이제 사회주의 혁명 같은 게 발생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사상이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사회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들은 또 소련이 지원을 해주겠다, 막 요런 얘기까지 이제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가 막 퍼져나가고요. 요런 희망들이 막 퍼지고 우리의 억눌려 있던 일본에 대한 이런 감정이 폭발하는 게 바로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3.1 운동. 1919년. 정말 이 연도만큼 우리가 가슴속에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3.1 운동이 이제 전 국민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국민적인 시위 독립 만세를 외쳤죠. 유관순 누나 매우 이제 멋있게 활약하고 뭐 탑골공원에서 기미독립 선언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게 3.1 운동이 되겠죠. 요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일본이 무단 통치로 강력하게 통치하면 이 조선 이 대한제국 애들 그냥 꽉 눌려가지고 억압돼가지고 말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네? 라고 하면서 통치 방식을 이른바 군화 통치로 이른바예요. 그냥 좋아 보이게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이름입니다. 일본들이 이제 만들어낸 문화 통치. 우리 입장에서 보기엔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문화 통치 형태로 친일파를 양성하고 조금 잘해주는 액션을 취하는 방식으로 문화 통치 방식이 바뀌고요. 여기에서 희망을 받은 우리의 지식인 정치인들이 바로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거죠.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이게 3.1 운동의 영향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임시정부가 다양한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승만, 안창호,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이동휘 이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뭐 독립신문이라는 신문 편찬해내고 연통제, 교통국 같은 이제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몰래 이제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요런 것들이 임시정부의 이제 수립, 그리고 김구 선생님도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요런 흐름이 나오게 되고, 독립운동의 모양도, 비밀 결사의 형태에서 20년대 되면서, 만주지방에서는 실제 이제 무장독립투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무장독립투쟁, 20년대 무장독립투쟁, 투쟁이라고 적었네. 죄송합니다. 투쟁. 그러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영화도 나왔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뭐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약을 하는 거죠. 그 만주 지역에. 오케이.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의열단 같은 비밀 단체가 주요 일본의 시설들을 폭파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약을 하는 거죠. 의열단 누가 이끌었죠? 김원봉. 이게 바로 1920년대 우리의 독립투쟁에 대한 모습이고,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약간의 갈등의 모습도 보였지만, 우리가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뭐 이 사상이 뭐가 중요하냐, 독립이 중요하지 하면서 힘을 합치기도 하고, 요걸 이제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민족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다 192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 1930년대 되면서 요것도 좀 TMI인데 세계적으로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생겨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한 번 더 할 텐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다시 전쟁의 무대로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중국 침략을 점점 노골화하고 한반도를 자신들의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기지, 그리고 하나의 그냥 진짜 민족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아예 말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하나의 천황을 위한 그런 신하이자 백성으로서 여기는 그런 정책을 막 펼쳐나가고요.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임시정부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일본이 중국까지 침략하는 과정에서 임시정부도 이동을 하고요. 막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충칭까지 갔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김구 선생님이 많은 고생, 노력을 했죠. 그쵸? 그리고 또 김구 선생님 하면 생각나는 게 1930년대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선생님 같은 의사분들이 활약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만주 지역에서는 같은 처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는 같은 처지에 한국과 중국이 연합 작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 1930년대 이후의 모습이 되겠고, 나중에 이제 1940년대 되면서 우리나라 광복군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2차 대전에 참전한다라는 의사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독립까지 가는 요런 흐름을 좀 TMI를 많이 섞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3.1운동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3.1운동이 파리 강화회의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까지 연결이 된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의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순원이 위안스카이에게 임시 대총통 자리를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고자 이제 시도하다가 죽었고, 그 빈 공백을 각 지역에 마치 우리 통일신라 말기의 호족들처럼 군대를 가진 각 지역에 군벌들이 막 난립하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하나된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청나라까지 없어졌는데, 군벌들이 막 서로 자기들 영토, 자기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 그 과정에서 교과서 보면은 장림, 장조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염석산, 오페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군벌들의 다툼 때문에 중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신문화운동이라는 게 추진이 됩니다. 신문화운동이 뭐냐면, 당시에 천두슈라고, 이 사람 이름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이런 천두슈, 후스, 루신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 요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근대의 그런 봉건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근대화 운동의 일종이죠. 근대화 운동. 이걸 제대로 좀 해보자.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쓰던 막 백화문이라고 하는 이제 언어 생활에서도 우리가 좀 변화를 가져가 보자. 그리고 천두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편찬해서 국민들의 계몽,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 요런 거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요런 느낌. 요런 과정을 이제 펼쳐나가고, 이 과정에서 중국에도 이제 사회주의가 차츰차츰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게 신해혁명 이후에 중국의 상황, 특히 신문화 운동인데, 자, 이런 과정에서 일본이 아까 뭡니까? 21개조 요구, 이런 이제 요구를 하면서 반일 감정이 점점 커지고요. 이웃나라 대한제국, 이제는 일제 식민지가 된 한국에서 3.1운동 소식도 들려오고요. 물론 요 전에 파리 강화회의에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방금 말했지만 21개조 요구, 일본이 산둥반도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 이제 반대하는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3.1운동이라고 하는, 야,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에서도 저렇게 일본에 대항해서 전민족적인, 전국적인 저런 시위가 일어난다더라, 우리가 못할 거냐 하면서 이제 불과 2달 후죠. 5월 4일날 대대적인 전국적인 반일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5.4운동이 되겠습니다. 5.4운동 같은 해입니다. 5.4운동 이거 성격 적을게요. 일본에 반대하고, 아까 21개조 요구 같은 걸로 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군벌들이 지네들끼리 싸우느냐고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다, 군벌들도 정신 차려라, 군벌들을 아예 없애고 타도하자 라고 하는 반군벌,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확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신문화 운동에 이어서 여전히 우리가 봉건적인 질서를 벗어나서 근대화된 국가를 제대로 이뤄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추진되는 5.4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산둥반도 뺏기면 절대 안 됩니다. 산둥반도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산둥반도 이권에 대한 요구를 확실하게 계속해서 메인 주장으로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과정에서 이 군벌들도 이런 전 국민적인 모습을, 정말 백성들의 힘은, 국민들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 우리가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제 결정된 베르사유 조약, 이게 좀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파리 강화회의가 일어나는 잠깐 동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게 길었어요, 상당히. 5.4운동 이후까지 6월달까지도 지속이 됐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끝날 때쯤 체결되는 베르사유 조약, 그 조약에 이제 조인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군벌 정부가, 중국 정부가. 오케이? 파리 강화에 의한 베르사유가 같은 한 몸통인데 중간에 5.4운동 껴있는 게 의아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파리 강화회의가 좀 길게 지속이 된 겁니다. 자, 요런 것들 여러분들 헷갈려 할까봐 말씀드립니다. 이 중국 정부가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힘에 이제 요구를 들어준 거죠. 수용을 해서 베르사유 조약을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인정을 하고 사인을 하는 걸 조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거부합니다. 물론 중국의 이 거부가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일본은 산둥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 나가죠. 이러니까 일본에 대한 이런 반대 움직임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5.4운동이 베르사유 조약의 거부라는 이런 효과도 걷어냈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가야 될 포인트고, 우리나라에서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같은 게 수립됐듯 베르사유 조약이 끝나고 중국에서도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군벌 세상 이걸 좀 없애고, 그리고 일본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더더욱 키워나가자라고 하면서 우리 신해혁명 때 순원이 위안스카에게 권력 내준 다음에 좀 잠잠히 있었고 군벌들 세상이 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거든요.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라고 해서 좀 흐지부지된 단체의 힘을 모아가지고 중국 국민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요. 이제 같은 해에. 그리고 아까 말한 천두슈 있잖아요. 천두슈가 사회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중국 공산당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이제 조금의 이제 미국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순원, 그리고 중국 국민당, 좀 민주주의를 강조하겠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 이제 성향이 강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좀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예상. 천두슈 아까 신문화 운동을 주도했다고 했는데 여기 민주주의가 나오는데 왜 중국 공산당을 만듭니까? 여기 천두슈 인물에 대한 또 이야기도 섞이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세요. 천두슈가 이제 엄청난 지식인인데 초반에 이런 미국식 그리고 민주주의에 관심 많았고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도 조금 관심이 많았는데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회주의에 대한 이제 물을
먹게 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위대함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 본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중국에는 사회주의가 더 맞다 라고 이제 사상에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앞장서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겁니다.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겠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중국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보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 군벌들이 막 난립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해야 된다. 군벌들을 없애고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하나된 국가로 모아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이 군벌 타도 두 글자로 북벌. 왜냐면 요 둘이 이제 남쪽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실제로 중화민국이란 나라가 난징을 수도로 남쪽 지역, 그 양쯔강 근처에서 만들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군벌들 때문에 큰 이제 영향력을 못 끼쳤던 거잖아요. 지금 중화민국이 있는 상태예요. 오케이? 그런 과정에서 이 북쪽에 있는 대다수의 군벌들을 타도하자, 없애자 라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은 다르지만 마치 우리나라의 민족유일당 운동 같은 거죠. 그게 여기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한국사에서 여러분들이 그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바로 생각이 다른 국민당과 공산당이 북벌을 위해서, 즉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모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공합작, 그리고 나중에 또 배울 두 번째 국공합작의 이제 전에 1차 국공합작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1924년이 되겠습니다. 방금 했던 얘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야, 우리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거 보고 배워보자 하면서 1926년부터 6년도 정도에 이제 60만 세 운동 같은 게 일어나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냥 TMI.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단합된 군대 국민혁명군, 자, 주도는 이제 순원의 이제 인지도가 훨씬 높았고, 그래가지고 국민당이 좀 주도를 했는데 국민혁명군이 이제 북벌을 추진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둬 나가고요. 그리고 군벌들 중에서도 이 국민혁명군 국공합작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산당은 자신들의 이제 성향은 좀 농민들과 노동자들과 이제 함께하는 게 성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농민운동, 노동운동 같은 것을 활발하게 요 북벌 과정에서 추진합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은 이런 과정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활약을 하는구나, 이거 지지를 보내줬고요. 그리고 조금 더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산당의 이런 농민운동, 노동운동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순원이 이제 죽고요. 이 순원의 이제 자리를 넘겨받은 국민당의 장제스란 사람이 공산당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는데?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너무 이제 공산당에 맞게 흘러가는데? 그리고 너무 이제 급진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북벌에 대한 이제 움직임에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국민당이 조금 더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식 요런 이제 사상을 좀 더 퍼뜨려야 되는데, 공산당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는데, 나중에 북벌을 하고 통일을 하더라도 공산당이 좀 주도하는 모습을 갖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장제스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거의 북벌이 완성됐을 때쯤에 기습적으로 공산당원들을 체포하고 단체를 와해시키고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국공합작은 당연히 끝나게 되는 거죠. 결렬.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국공합작 힘을 모았다가 장제스의 쿠데타로 인해서 결렬이 이제 둘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고, 약 10년 동안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오케이? 치고받고 싸우는 와중에 기습적으로 공격했던 이 장제스 국민당 세력이 이 중화민국 정부의 이제 핵심이 되어서, 중화민국 자체가 일단은 국민당, 순원의 이제 순원 세력이 이제 중심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당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벌을 마무리 짓고요. 난징을 수도로 중국을 공식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28년에 난징을 수도. 자, 그리고 남아있던, 우리가 기습적으로 공격했던,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던 공산당을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다툼이 이어지는 거예요. 대략 10년 동안. 공산당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공산당은 이제 뿔뿔이 도망가요. 이 과정에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 하면서
자신들의 근거지를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이거를 이제 공산당 역사에서 대장정, 아주 긴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대장정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공산당의 군대, 홍군을 만들어가지고 각 자신들이 머무르는 동안 그리고 대다수의 농민들을 위한 토지 개혁도 농촌을 중심으로 실시도 합니다. 토지 개혁 실시. 이렇게 되면서 공산당은 농촌과 각 지역 중심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개혁을 하고 있고요. 국민당은 이제 그럴듯한 정부를 수립했고 중국을 통일했고 요 과정에서 이제 일본 문제만 대처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요 상황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일본을 과연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왔는지 이런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했고 한국사 내용도 많이 했는데 요 중국의 내용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쵸? 신해혁명 이후부터 국공합작이 결렬되는 내용까지 그 흐름을 잘 잡아두셔야 여러분 내신 시험 또한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연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연표 메일 주소 남겨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